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론장 이론편 30편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공론장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공론장 실천편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론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를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론장을 실제로 설계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진행 스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10차례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론장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론장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공론장의 구성 요소를 오늘부터 10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강의 주제는 공론장 개념과 의미, 구성과 운영 원칙, 구성 요소 이런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오늘은 공론장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론장의 구성적 특징, 그 다음에 구성과 운영 원칙,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사안부터 사안, 제안, 또 공론장을 구성하는 사람들, 또 아젠다라고 하죠.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절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형성하는지, 또 공론장에서 나온 내용을 어떻게 행정기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데 서제스처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론장의 개념과 의미, 공론장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편에서 많이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공론장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가 하면 공론장과 다른 공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론장 개념, 공론장 개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공론장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활세계 삶의체에 의한 자발적인 논의 공간이다, 이렇게 가장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개방된 공간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공론장을 개념 정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의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론화와 공론장의 차이를 조금 부각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론화,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공론화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05년 재경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공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2008년에는 국토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소위 말하는 공론화 제안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2017년 총리실이 주관해서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 재개 여부 공론화를 실시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또는 광역지자체 차원,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본물 터지듯이 확산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 대전, 대구, 제주, 부산 등등에서 저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론화가 이제 진행이 활발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공론화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이 있죠. 정부나 행정기관 같은 곳에서는 공론화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이고 수기민주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제일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 이후에는 국가가 갖고 있는 골치 아픈 것들을 시민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공론화가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정책의 정당성을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책임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경우에는 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뭐 무작위 추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발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뭐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변형된 선호투표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대단히 형식화된 그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빈번한 참여로 인해서 참여에 의한 피로감 같은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공론화에 대해서 평가를 몇 가지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중심이죠. 이 행정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의 주제, 또 참여, 그 다음에 절차 등등에 관해서 행정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제가 행정이 결정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갖고 있는 골칫거리를 시민들에게 묻는 방식이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행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시민을 동원해서 풀어가는 방식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기구화, 외주화, 사업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구화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총리실이든 산업부든 정부 부처 산하에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죠. 법령 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을 법령을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론화가 진행이 됩니다. 공론화를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그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죠. 용역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가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그 용역회사를 누가 정하나요? 산업부가 당연히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죠. 그 용역업체가 정말로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행정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론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 영역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공론화를 위한 회사들이 설립이 돼서 이게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세 번째는 형식적인 논의와 선호 투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논의 과정이 부재하거나 취약합니다. 공론장에 참여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논의 기회가 없었다. 또 쟁점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내용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방식도 문제죠. 소위 말하는 공론조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방식을 대부분 용역회사들이 매뉴얼로 갖고 있으면서 신고리 오르콕이든 광주 도시철도든 제주 녹지병원이든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론장의 추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성격과 사람들의 인적 구성과 공론장의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매 하나의 매뉴얼 가지고 약간씩 변형만을 주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죠. 결국은 쟁점 없는 형식적인 논의와 선택이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원 방식이죠. 대부분 공론화는 동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인해서 참여 기회를 사실은 제한당하는 거죠. 자기가 공론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무작위 추출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우연히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죠. 결국 행정에 의한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동원 추출 방식에 있어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기계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론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론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살펴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맞이하는 공동의 관심사, 해결해야 될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가나 지역적 수준뿐만 아니라 삶에서 직면하는 공동의 문제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론장입니다. 두 번째는 공론장은 나를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생활 문제를 다루는 공간임과 동시에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한 문제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주인으로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공론장의 제안자이자 참여자이고 그 결과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론장의 주인은 바로 사안에 관해서 관심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론장은 유일하게 소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해 나눔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공론장을 진행하는 유일한 방식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도 뚜렷한 특징이다,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의와 논쟁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공간이고,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론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리의 제도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토론 공간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서 권리 확보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아진 뜻과 의지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의 의미임과 동시에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장은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인가요? 그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그 사이에는 그냥 대표자들만 대표권을 행사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은 공적 관심사를 논의하고 제안할 자유와 권리를 갖는 것이죠. 항상적으로 갖는 것이죠. 따라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론장 전 과정이 민주주의 형성과 실현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론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간이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공간.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회적인 통합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공간입니다. 시민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 만들어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공론장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